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준비해봤고요. 프렌치 팝의 60년대, 70년대 전성기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가수, 또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세어지 갱스브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프랑스에서 전설적인 예술가인 세어지 갱스브로는 제가 파리에 있을 때도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벽에 항상 그의 포스터가 붙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세어지 갱스브로와 시대의 커플을 이루었던 여자친구, 영국 배우 제인 버킨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아마 이 버킨의 이름보다 더 유명한 건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핸드백일 거예요. 임세령 씨가 들고 다녀서 유명해진 버킨백이 바로 세어지 갱스브로의 여자친구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서구 문화권을 나눌 때 컨티넨털,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과 영미권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영미권에서 1960년대에 청년들의 새로운 자유를 대변하는 커플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과 요코 오노 커플이었을 겁니다. 그런 커플이 유럽 대륙에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어지 갱스브로와 제인 버킨 커플이었죠. 이 커플은 이제 수많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사랑만 한다면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준 커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어지 갱스브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와 굉장히 난해한 노래를 갖다 부른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프랑스의 아이돌들의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먹고 산,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인물입니다. 1960년대는 이제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아이돌 전성시대, 아이돌의 원조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 당시 이제 프랑스 아이돌이었던 실비 바탕이라는 가수가 출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셔르쉐 리돌, 아이돌을 찾아요. 이 아이돌이 이제 프랑스어로는 그냥 우상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찾아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일본에서 히트를 치면서 앳된 이미지로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들을 갖다가 일본에서부터 아이도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세어지 갱스브로가 작곡을 하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아이돌 원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의 유명 아이돌이었던 프랑스 갈, 프랑스와즈 알디가 부른 노래들이, 제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멜로디를 들으면 한국 사람도 다 알만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 곡들을 갱스브로가 작곡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죠. 또 갱스브로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못생겼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당시 미디어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프랑스 최고의 미녀 연예인으로 알려진 줄리엣 그레코, 브리짓 발도, 제인 버킨, 이런 사람들과의 화려한 연애사로 유명했고요. 자기가 곡을 준 여러 연예인들, 1980년대에 이사벨 아지안이나 캐터린 드니브 같은 사람도 자기 친오빠 또는 동생처럼 세어지 갱스브로를 아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세어지 갱스브로는 술, 담배에 쩔어 살고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공연에 오는데 1시간 전까지 자기가 어떤 곡을 부를지 악보를 완성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병원에서도 몰래 필터 없는 자기가 즐기는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걸리고, 이런 얘기도 유명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음악 애호가들이 모이면 뜨겁게 토론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일단 세어지 갱스브로라는 사람을 처음 생각하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프로보크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보크는 프로보케시옹, 남을 일부러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퍼포먼스나 기행을 얘기하는데, 그런 기행들이 세어지 갱스브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두세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말에 Je t'aime moi non plus라는 곡이 유럽에서 언더그라운드로 난리가 납니다. 일단 이 제목 자체가 좀 묘하죠. Je t'aime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인데, moi non plus는 앞에 사람과 동의를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널 안 사랑해, 이런 의미예요. 조금 이렇게 초현실주의 시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온 그런 가사입니다. 어쨌든 이 곡이 곡 내내 세어지 갱스브로와 자기 친구 제인 버킨이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와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들어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노래냐 음란물이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그 당시 거의 영국의 전파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는 절대로 틀지 않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탈리아에서는 레코드 회사 관계자가 교황청에 끌려가서 카톨릭으로서의 교적을 박탈당하고 음란물 유포죄로 감옥에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노래가 금지곡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책이 금서가 되면은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청년들이 엄마 몰래 오페라 곡 자켓 안에다가 이 음반을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들을 정도로 유럽의 한 세대가 이 곡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제인 벌킨이 런던에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그 곡이 나와서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화들짝 이렇게 웃더니 저게 다 진짜 당신이라고요? 내가 저 노래 때문에 애가 3명이 됐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재밌는 우화도 있어요. 어떤 기자들이 이제 그 서지 갱스브로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소리를 그대로 녹음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서지 갱스브로는 뭐 사회적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뭘로 보냐 이러더래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으면 저 노래가 저렇게 짧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 많은 무리를 빚으면서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흥분하는 걸 보고 약간 멀리서 지켜보면서 냉소적인 웃음으로 그걸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던 예술가, 이런 이미지로 이제 서지 갱스브로가 남아있죠. 또 서지 갱스브로의 파격 사건 중에 하나는 애국가 모독 사건입니다. 이 프랑스가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의 방대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이에요. 그 일환으로 이제 모든 프랑스 국민들은 1년 동안 병역의 의무가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 교육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서지 갱스브로가 레게에 꽂힙니다. 서지 갱스브로가 사람들한테 흔히 프랑스의 레게를 소개한 것은 반 말리가 아니고 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전에 제가 그 반 말리에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게는 자메이카의 국가적 특성상 항상 강한 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 음악과 레게를 갖다 혼합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프랑스 샹송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프랑스 노래의 유명한 노래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노래가 뭐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원래 프랑스 혁명가였던 라 마르세이에스, 애국가라는 겁니다. 이 프랑스 애국가에 보면은 오잠 레 시토양,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라고 하는 이제 혁명을 동조하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갖다가 제목으로 써서 그 레게 곡의 이름을 오잠 엑세테라라고 합니다. 엑세테라는 뭐 그딴 것들,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어라 뭐 애국가를 모독한다라고 느낄 만한 제목을 단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발표되니까 많은 이제 라디오 그 방송국에서 이건 틀지 못하겠다, 애국가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동부 도시에서 공연을 할 때 프랑스의 군인들이 이 놈이 만약에 이 곡을 부른다면 이 놈을 때려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기 위해서 몰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서지 갱스브로가 놀라운 행동을 해요. 군인들이 막 관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애국가를 경건하게 부릅니다. 그럼 군인들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경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때리려고 온 예술가한테 모두 다 모자를 벗고 경례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지 갱스브로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죠. 사실 이제 1960년대에는 히피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그 히피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예술가들도 대체로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프랑스도 이때가 이제 68 학생혁명 시대, 흔히 이제 메이속상 튜잇이라고 하는 과격한 어떤 학생운동파들이 솔보느 대학을 점거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전후로 이제 갱스브로가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갱스브로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좌익이든 우익이든 둘 다 위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갱스브로가 이제 여러 예술에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영화입니다. 사실 갱스브로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 감독이었는데 주제가 너무 파격적이어가지고 대중적인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친구인 제인 벌킨을 주인공으로 해서 아까 그 곡의 제목을 딴 제템 무아농플루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너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장면이 많아서 영국의 평론가들이 이거는 쓰레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에서는 심지어 홍등가에 있는 19금 영화를 방영하는 극장에서만 이 영화가 상영이 됐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이 영화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방가르드 예술가 프랑스의 누벨바그 필름의 어떤 선구자로 여겨지는 프랑스아 트로퍼는 사람들한테 내 영화 볼 필요 없다, 프랑스의 가장 커팅 엣지한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겐스보그의 영화를 가서 보고 와라, 그게 진짜 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두 가지 다른 평가를 받았어요. 어쨌든 제인 벌킨과 서지 갱스브로가 같이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르 트레터, 배신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둘이 당시 공산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 촬영을 가 있었대요. 이 공산주의도 보니까 공산당들도 다 돈 좋아하고 이거 다 알고 보니까 위선인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 돈으로 뭘 했냐, 롤스로이스를 샀다 그래요. 그래서 제인 벌킨과의 인터뷰를 보면은 서지 갱스브로가 그 롤스로이스를 산 이유가 공산국가에서 받은 돈으로 자본주의의 상징을 사는 게 너무 재밌어서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떤 심각한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투쟁을 하기보다는 예술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인 거죠. 제가 이제 프랑스 친구들한테 갱스브로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존경하냐, 그 사람 사실은 엄청나게 괴짜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프랑스의 아이콘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프랑스 친구들은 그 사람이 프랑스 특유의 예술 사조인 아방가르드의 현대적 해석이다 또는 마지막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아방가르드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방가르드는 원래 군사 용어예요. 나폴레옹 시대부터 많이 사용되던 군사 용어인데 가드는 진영을 뜻하죠. 이 가드는 전쟁에서 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의 한계점을 갖다 뜻합니다. 아방은 앞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은 어디입니까? 격전지겠죠. 대체로 이제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을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전선이 이동하기 전에 적군의 동향이라든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미리 나가 있는 수색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아방가르드라고 불렀습니다. 적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위치에서 미지의 땅을 떠돌면서 이제 그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적군한테 발각되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사격이 가겠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총소리를 들으면서 아, 쟤네가 장렬히 전사한 저 위치가 저쪽이니까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진영을 갖다가 어디까지 앞으로 전진해도 되는지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그럼 예술을 통해서 아방가르드를 한다는 건 뭐냐? 남이 아직 해보지 않은 파격적인 삶의 형태나 예술을 갖다 먼저 시도함으로써 자기는 그 나폴레옹 시대의 아방가르드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장렬히 전사할지 모르나 후대들한테는 더 자유로운 삶을 선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술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역사에서 위대한 예술가로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욕을 먹었지만 나중에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아, 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저런 글을 썼기 때문에 예술의 지평이 넓어졌다. 또는 용기 있게 저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후대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모들레르 같은 사람도 음란물을 출판했다고 욕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는 모네 같은 사람도 처음에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우산으로 그 미술품을 찌르려고 했다는 얘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영미권은 팬덤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대체로 위대한 예술가로 기록이 되는 데 비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뭔가 예술가의 메시지가 바로 대중한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방가르드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약간 반골 기질로 사회 전반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예술가들을 숭상하던 그런 문화가 이제 1960년대부터 미국의 락이라든지 이런 게 프랑스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석될 거냐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프랑스의 전통 샹송 조르지 브라상, 샬트레네, 이브 몽탕 이런 사람들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사그라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방가르드 정신과 이 락앤롤이 상징하는 어떤 대중성과 젊음을 갖다가 결합해서 새로운 예술 형태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설지 갱스부르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와서 그의 추모사를 하고 샹송을 예술의 경지로 올렸다라고 칭송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그 갱스부르의 노래를 보면은 시를 읊조리는 거와 훨씬 더 비슷하다.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전 세대 뭐 자크 브렐 같은 사람은 정말 열창을 합니다. 하지만 갱스부르는 아름다운 그 가사를 써서 어떤 앰비언스,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그 반주 안에서 조용히 자기 이렇게 어떤 그 시를 갖다 읊조리는 방식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어떤 프랑스 샹송의 특징이 됐죠. 모던 샹송, 칼라 브루니라든지 아니면 뭐 벤자망 비올레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죠. 그것이 이제 갱스부르가 어떻게 보면 모던 프렌치 팝을 발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갱스부르는 한참 그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살던 시기가 거의 4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 벌써 결혼해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에 제인 벌긴과 함께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프랑스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막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파파라치들이 막 사진을 찍겠죠. 근데 둘이 데케덩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춤을 췄어요. 이 데케덩스라는 건 원래 프랑스 예술사조에서 도덕적 타락이나 멸망해가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분위기에서 나오는 미학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데케덩스의 마지막 덩스라는 부분을 갖다 프랑스어로 춤을 뜻하는 D-A-N-S-E 덩스로 바꿔서 데케단트한 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춤을 췄는데 뭐 사실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는 그냥 클럽에서 보는 부비부비 춤이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40이 넘은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추는 것이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자유의 선언이었던 거죠. 지금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동거가 굉장히 자유롭다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거나 이런 거와 깊은 관계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갱스부르는 생각보다 이제 아방가르드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원래 이제 갱스부르의 아버지가 유태인이어서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에서 쫓겨나서 그 물랑 루지가 있던 동네죠. 피가레 홍등가에서 피아노를 쳤어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갱스부르도 홍등가에 오면 아 저기서 무슨 도덕적인 척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정치 리더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 오면은 똑같은 동물이구나 그거 다 위선이구나 라는 걸 굉장히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신체 반응이라든지 성에 대해서 더 자유분방하게 용기 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프랑스의 예술학교 최고 예술학교는 에콜드 모자르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아방가르드와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연이 있는데 그 중에 갱스부르가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현실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 달리와의 인연이에요. 설지 갱스브로의 첫 번째 와이프가 엘리자베트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초현실주의 시인의 비서였습니다. 근데 이 유노와 달리가 친한 친구여가지고 달리가 본국인 스페인에 갈 때마다 자기 파리 아파트 키를 이 유노한테 맡겨놓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키를 갖다가 비서인 엘리자베트가 주로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설지 갱스브로와 엘리자베트의 첫 경험이 살바도 달리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또 살바도 달리와 친해져가지고 자주 이렇게 부적절한 장소에 둘이 같이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갱스브로가 자기만의 어떤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꾸밀 때 달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전체의 인테리어를 올 블랙으로 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철저하게 조절해서 아파트 안을 일종의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꾸몄다 그래요. 그래서 갱스브로는 미국의 문화가 몰려드는 가운데 이 아방가르드의 정신을 갖다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대중화시킨 인물이고, 그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프랑스의 대표 시인인 보들레르와 같은 묘지에 묻혔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이렇게 묘를 보면은 아방가르드, 그 프랑스 예술가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파격적인 인생을 삶으로써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던 시대, 프랑스 예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자유를 상징하던 그런 시대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보들레르부터 갱스브로까지 프랑스 예술이 세계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갱스브로는 우리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예술가라고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